음,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포인트는 27페이지. 27페이지. 여러분들 항상 교과서를 같이 펴놓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오는 자료들은 거의 다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교과서 같이 펴놓고 항상 같이. 교과서는 지금 60페이지? 아니네. 56페이지. 56페이지에 조선의 건국 과정을 먼저 볼 텐데, 조선을 건국할 때는 신진사대부가 건국을 하죠. 신진사대부가 건국을 하는데, 얘네들은 공부 잘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중앙관직에 진출했던 지방 향촌의 향리들의 자제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정도전. 정도전이라고 하는 신진사대부 이름은 반드시 알아두길 바랍니다. 조선을 거의 혼자서 세운 사람이야. 조선의 첫 번째 왕이 이성계이기는 하지만은 조선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것들은 정도전이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왕 이름은 기억해줘야죠. 이성계. 이성계라고 하는 군인과 정도전이라고 하는 브레인이 만나서 둘이 함께 조선을 건국을 하는데, 조선을 처음 건국할 때 과정을 잠깐만 조금 보면은, 음, 잠깐만, 이 내용이 위에도 있어야 되겠다. 처음에 조선을 건국할 때, 건국하기 직전에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고려를 망가뜨렸던 친원파가 있었고, 이걸 좀 자세하게 봅시다. 음, 얘가 고려를 망가뜨렸고, 공민왕이 이걸 좀 살려보려고 노력했었고, 혼자서 살리지는 못하니까는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부하들을 키웠죠. 그래서 같이 권문세족이랑 대항해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공민왕이 중간에 암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민왕이 사라지고 신진사대부가 이제 고려는 노답이다 라고 해서 결국 조선을 세우는데,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신진사대부 파가 두 파로 분열됩니다. 하나는 급진파, 고려는 노답이다 하는 애들이 급진파였고, 온건파는 아직은 그래도 고려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고려를 좀 개혁시켜보자 라고 고려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세력이었었는데, 이 둘 중에서 당연히 고려는 노답이다 라고 했던 애들이 조선을 세우겠죠. 그래서 얘네는 중앙을 차지하는 중앙 양반이 되고, 온건파는 지방으로 이제 도망칩니다. 급진파하고의 대립에서 패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도망가서 지방 양반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는 것은 바로 여기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가 건국을 한다라고 알면 되고, 급진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얘기했었던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정도전 이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정도전. 자, 그래서 다시 정도전 등의 급진파 사대부. 급진파 혹은 혁명파라고도 합니다. 혁명파. 혁명파 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먼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을 보면은, 음, 중간에 급진파가, 아이씨,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급진파가 이성계랑 손을 잡고 나서, 어, 잠깐만,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네.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었냐면, 고려 완전히 말기에, 어, 여기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에 등장해요. 명나라.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에 등장을 하는데, 얘네는 원래 있었던 몽골족을 쫓아내고 나라를 새롭게 세운 오리지널 중국인들의 나라야. 다시 중국인들이 나라를 세운 거야. 여기다가 중국인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조금씩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얘네가 나중에 보니까는 고려도 명나라한테 한번 항복을 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원간섭기에 우리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원간섭기에 들어갔었으나 공민왕이 그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 쌍성총관부 땅까지 뺏어왔었는데, 명나라가 이걸 갖고 싶은 거야, 이 땅을. 그래가지고 여기 쌍성총관부를 달라고 그래요, 명나라가. 야, 니네 이거
옛날에 몽골한테 줬던 거니까 우리한테도 줘 라고 해서 명나라가 이 땅을 달라고 하니까는 고려가 열받겠죠. 원래 자기들 땅을 몽골한테 뺏겼던 거를 공민왕이 되찾아온 것인데 이걸 명나라가 다시 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열받았던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성계를 시켜가지고 야 여기 명나라 한번 혼내주고 와 라고 해서 이성계를 보냈는데 이성계가 가다가 중간에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 명나라가 당시 뜨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얘네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질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성계는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다가 아이고 컴퓨터가 느리니까 불편하다. 집에서 해야 되겠다 녹화를. 완전 느리네. 이성계는 명나라를 공격을 하러 가다가 명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하러 가다가 중간에 여기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여기쯤에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왕을 내쫓아버리고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합니다. 왕과 아까 있었던 권문세족들을 내쫓아버려요. 왕과 권문세족을 내쫓아버리고서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이 과정을 일컬어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위화도 회군. 그래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을 했었고 이 위화도 회군 직후 권문세족을 내쫓아버리면서 권문세족의 땅을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실시되는 토지제도인 과전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신진사대부한테 나눠줬었던 그런 법을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실권과 경제적인 실권, 땅까지 다 뺏어버렸죠? 그럼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것만 남았어요. 여기에서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누구야?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만 남았죠? 이성계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신진사대부의 동료 중에 하나였던 온건파 사대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는 고려를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완전히 뒤엎어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 라고 하니까는 급진파인 정도전이 야, 고려는 노답이야, 이거 갈아엎어서 조선 세우자 라고 하면서 서로 반발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 급진파와 이성계, 특히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온건파 애들을 살해하면서 이성계가, 이건 지금 위화도 회군 장면이고,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온건파의 대표 주자였던 정몽주를 살해하면서 결국은 온건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성계를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성계가 이제 뭐만 되는 일이 남았어? 왕이 되는 일만 남았죠. 요게 이성계야. 이성계가 왕이 됐고, 이 이성계를 왕으로 올리는데 제일 1등 공신이었던 정도전의 세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중심의 그런 세상으로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몽주 등의 온건파 세력을 제거하고 나서 조선이 건국된다. 정몽주를 제거하고 나서 조선이 건국된다. 여기는 순서대로 좀 알아둬야 됩니다. 순서대로 위화도 회군이 첫 번째고, 과전법, 그리고 온건파 등 정몽주 세력을 제거하고 나서 조선 건국까지 순서대로 알아두길 바란다. 자, 이렇게 해서 건국된 조선의 의미는 뭐냐면은 얘네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핵심 이념으로 썼던 신진사대부가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정도전과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죠. 이전에 고려는 불교 국가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불교가 타락하고 부정부패하니까 그거를 다 비판하고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로 완전히 이제 나라가 탈바꿈이 되죠.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유교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적인 이름이라고 그랬었는데, 성리학에서 제일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민본, 백성민의 근본본자, 그러니까 누가 근본이다? 백성이 근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추구하게 되죠. 이전에 고려시대 때 말기에는 권문세족은 몽골한테만 아부떨면서 굉장히 잘 나갔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백성들을 땅 뺏어버리고 그랬었는데,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했던 신진사대부는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근본으로 삼는 그런 민본 정치. 어떻게 보자면은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정도하고, 민주주의하고 완전히 100%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이 성리학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리학, 유교 하면은 완전 선비, 뭐 꼰대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거는 백성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인자한 왕이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게 바로 성리학, 유교적인 그런 학자들의 이상적인 국가상이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유교를 처음 만들었던 중국의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 참여하면서 명나라는 중화 요리 알지? 중화라는 건 원래 중국 중심의 사상을 중화라고 해요. 중국 중심의 사상. 그래서 화는 그러니까 중국을 얘기해. 중국 문명화된 사람들을 얘기해. 문명화된 사람들. 그에 비해서 오랑캐. 이건 화이로는 그냥 지워. 몰라도 돼. 어쨌든 우리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참여하게 됐었다. 왜냐면은 우리는 유교를 되게 중요시했고 유교를 중국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서 초기 왕들은 내가 저번 시간에 봤었던 태정, 태세, 문단세 외우세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는데 중간에 아들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정종, 첫째 형이 처음에 왕위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방원이 다 뺏어버리죠. 이방원이 다 뺏어버리고 세종대왕이 나오고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겠다. 초반에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왕자들끼리 그런 반란들도 일으키고 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왕도 뭐 금방 바뀌고 특히 단종은 12살에 왕이 올랐는데 삼촌이었던 세조가 왕위를 뺏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죠. 원래 문종의 동생이었었어. 세조는 문종의 동생이었고 단종은 문종의 아들이었는데 세조가 삼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삼촌이 왕위를 뺏어버리고서 얘 조카를 죽여버리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초기 왕들인데 옛날에 교과서에는 초기 왕들이 나왔었는데 안 나오더라.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세종대왕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수능에 세종대왕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세종대왕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로 정리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세종대왕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대왕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중요시하고 봐야 됩니다. 초기 왕들을 언제 한번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은 넘어가고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조선에 관련된 정치 체제를 한번 조금 살펴보고 갈 건데 조선의 정치 체제에서 핵심은 우리 이성육부 비스무리하게 의정부 6조 체계로 조선의 핵심적인 정치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부 6조. 요거를 관청들을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학습지에 관청들이 나오나 이게 이름이 안 나오네요. 이름이 안 나오면 교과서 같은 데라도 좀 필기를 하거나 학습지에 덧붙여가지고 필기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각 관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좀 알아두세요. 자, 보면은 의정부는 뭔가를 아니야. 처음부터 자, 항상 왕이 중심이죠. 모든 정치에 왕이 중심이고 6조는 뭔가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는 역할을 하죠. 6개의 부서로 나눠서 실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6조가 어떤 거 하자라고 건의를 하면은 의정부가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고 왕이 결재를 하면은 의정부한테 시켜가지고 실행하는 시스템이 바로 조선의 일반적인 시스템이야. 이거를 좀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6조는 건의를 해. 뭐 합시다 라고 건의를 하면은 얘가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고 왕이 결재를 해서 실행시키면은 이게 기본적인 조선의 정치 운영 시스템이야. 이걸 의정부 서사제도라고 합니다. 의정부가 핵심이 돼가지고 뭔가를 검토를 하고 의정부는 3명의 국무총리가 모여 있는 곳을 의정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조선시대 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라고 하는 국무총리 3명이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회의해가지고 또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정부도 굉장히 중요한 관청 중에 하나야. 회의하는 민주적인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검토를 해가지고 왕한테 이거 해요 전하라고 하면은 왕은 그냥 결제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은 결제만 해서 넘겨서 6조가 실행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의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얘가 중간에서 뭔가를 할지 말지를 거의 다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고, 왕은 나중에는 그냥 서류 보고서 사인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왕권이 좀 약화되는 걸 느꼈던 이성계의 넷째 아들인 태종 이방원이 아까 정몽주를 죽였던 이방원이 의정부를 없애버려요. 없애버린다기보다 의정부의 존재 자체를 거의 무시하고서 육주한테 모든 안건을 바로 받아서 자기가 다 검토를 해. 왕이 다 검토를 하고 결제까지 해서 육주한테 바로 실행시키는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걸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정부는 역할이 거의 없었어. 이때 당시에 의정부는 역할이 거의 없었고 그냥 죄인 재판에 관련된 그런 문서만 검토를 했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왕이 다 검토를 했었어. 왕이 검토하고 결제하고 육조한테 실행을 시키니까는 의정부의 권한이 다운되고 왕의 권한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 제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왕과 육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육조 직계 제도라고 합니다.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 이 내용을 왜 설명을 했었냐면은 자, 여기 조선 초기에 어떤 주도권을 둘러싸고서 왕과 그리고 신하였던 국무총리였던 재상하고의 갈등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태종과 세조같이 왕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왕들은 육조 직계제도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었습니다. 아까 육조 직계제도라고 하는 거는 의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상태를 육조 직계제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육조가 건의를 하면은 왕이 결재하고 검토해가지고 얘한테 실행까지 시키고 중간에 의정부는 무시하는 거야. 근데 원래 조선의 시스템은 의정부가 모든 것을 중간에서 검토하고 왕한테 사인만 받는 그런 형태로서 의정부에 있었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다. 왕의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걸 의식했었던 태종이나 아니면은 세조는 자기가 조카까지 죽이고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도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자기처럼 누가 자기를 죽이고서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육조 직계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재하고 검토를 다 해가지고 육조한테 맡겨서 일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원래 제도인 의정부 서사제가 세종대왕 때 실행이 됐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세종대왕이 거의 100% 수능에 나온다고 그랬었어. 수능, 모의고사 모든 것에 다 나옵니다. 세종대왕 관련된 문제는 훈민정음과 의정부 서사제가 여기 첫 번째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의정부 서사제가. 그래서 세종대왕은 왜 의정부 서사제를 그냥 놔뒀냐면은, 세종대왕은 아까 태종의 아들이었는데 태종이 하던 것처럼 육조 직계제를 해보니까는 왕의 힘은 세지기는 세지는데 너무 왕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하들한테 의견을 검토시킵니다. 왕도 사람이니까 틀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왕이 혼자 다 하지 않고 의정부한테 검토를 시켜요. 의정부한테 검토를 시키니까는 얘가 막 검토를 해가지고 왕한테 가지고 와서 전하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세종대왕은 워낙 뛰어나서 말빨이 좋아가지고 야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야지 하면은 얘가 다시 가져가서 다시 검토해. 그리고서 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져가지고 전하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왕의 의견을 거의 다 따랐었어요. 세종대왕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말빨이 되게 좋았었어. 그래서 의정부한테 업무를 조금 맡긴 거야. 서사는 일사자의 일서자야. 그래서 의정부한테 업무를 조금 맡기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해서 세종대왕은 신하들한테도 의견을 두루두루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정치를 실행을 했었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었던 그런 시기였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왕 이름들 외우라고 그랬었죠. 다시 한 번만 좀 보면은
세종은 반란으로 왕이 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거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두 왕은 왕권을 강화시켜서 반란도 쭉찍소리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도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좀 신하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받아들였던 세종대왕은 의정부에 있는 영의정과 자의정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합니다. 물론 걔네한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빨로 밀어붙여가지고 모든 걸 실행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훈민정음이야. 훈민정음을 신하들이 다 반대했는데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말빨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만들어 놓은 거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세종대왕을 되게 좋아하는데 업적을 설명할 내용이 거의 여기 지금 빠져있네. 안타깝다. 지금 수업을 20분 가까이 했네요. 여기 밑에까지만 합시다. 나까지만. 초기 국왕들의 업적이 다 빠져있고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졌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성종 때. 세종태세 문단세 예성 할 때 성종 때 완성이 되고, 이 경국대전의 의미는 뭐냐면은 국가 운영할 때 국왕 지멋대로 마음대로 혼자 하는 정치를 뭐라고 그랬어? 독재정치라고 했죠. 그래서 독재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법치국가였다는 거예요. 조선이 법치국가였다는 겁니다. 법치국가였지만은 이 법이라는 건 지금 법이랑은 약간 다르겠죠. 조선은 유교적인 법이 지배했던 나라야. 유교적인 법이 지배했던 나라. 그래서 여기 경국대전의 조항을 보면은 뭐 지나가다 양반한테 뭐 인사를 안 하면은 뭐 곤장을 몇 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유교적인 그런 뉘앙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법치국가의 모습을 면모를 보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경국대전의 반포에 있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아. 조선은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